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들어선 아주 흔한 남자 사람입니다. 후련하게 제 이야기를 원 없이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집이었어요. 풍족하지 못하고 가난하다는 것만 빼면 말이죠. 원래 제 밑으로 동생이 있었는데 너무 어릴 때 세상을 떠나서 함께 보낸 추억 같은 것도 없습니다. 동생 때문에 병원비 쓰느라 돈이 더 없어진 건지도 모르겠네요. 지방에서도 작은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은 읍내의 다방에서 일하던 누나가 있었죠. 다방에 새로운 신입 누나가 스쿠터를 타고 저희 아빠가 일하던 공장으로 가는 걸 몇 번 봤고 잘 알고 있었어요. 아줌마라고 부르니까 화를 내길래 이모라고 그랬더니 누나라고 부르라면서 핸드백인가로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 누나는 옆 지역에서 학교 다닐 때 사고를 쳐서 중퇴를 했고 여기까지 와서 다방 일을 한다나 뭐 대충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소문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래봤자 다방 레지 누나였는데요. 저희 집이랑 엮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이 누나랑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당신 정말 미쳤어? 어디 그런 여자랑 붙어먹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뻔히 다 당신 얼굴 안 한 사람들 투성인데 잘도 그럴 용기가 났어. 어느 날 엄마가 안방에서 아빠한테 엄청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는 걸 들었죠. 저는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괜히 저희 집 수준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살짝 위축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는 저희 집이 가난한 줄 몰랐어요. 그냥 못 살았던 거였죠. 그래도 아빠라는 기둥이 있어서 하루하루 굴러갈 수 있었던 저희 집이었는데요. 엄마에게 비난을 받았던 아빠는 정신을 차리는가 했더니 결국 원망스러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그 다방 레지 누나랑 살림을 차리기로 한 것이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은 그래도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좋은 추억도 많았고요.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나중에 커서 들어보니까 아빠한테는 항상 여성 편력이 있었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말다툼을 하고 분위기가 싸하고 그랬던 순간들은 전부 아빠의 여자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바람기가 있었던 분인 거죠. 그러더니만 기어이 다방 레지랑 떠나기로 하신 것이었죠. 아빠가 증발하시기 며칠 전의 일이었어요. 엄마가 그 다방에 찾아가서 그 누나랑 한판 붙었습니다. 옆 가게 사람들도 몰려와서 말릴 정도로 난리였다고 했어요. 소문은 금방 났죠. 이러면 지가 쪽팔려서라도 앞으로 못 그러겠지. 어디 엄한 남의 집 가장을 넘보고 유부남이랑 붙어먹을 작정을 하냔 말이야. 천하의 요망한 년, 앙큼하고 나쁜 년. 엄마, 근데 엄마 때문에 지금 다 소문났잖아. 역효과 나면 어떡하려고. 나도 개쪽 한번 당하고 말지 뭐. 어차피 계속 이렇게는 못 살아. 정신 차리게 한번 뒤집어 엎었어야 해. 엄마한테 머리채 잡히고 오만 개망신은 다 당했다던 그 다방 레지 누나 때문에 학교에 소문이 퍼질까봐 저는 그것만 걱정했었어요. 차마 이런 속내는 내비치지 못하고 혼자 삭혔지만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시게 된 겁니다. 엄마는 억울하고 분하다면서 몸서리 쳤어요. 당신 어떻게 그 불려시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그 난리를 치고 왔는데 젊은 여자한테 미쳐서 자기 마누라는 자식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 때려놓고 잘했다는 거야? 그거 범죄야, 범죄. 뭐라고? 범죄? 지금 범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아니, 당신이 가장으로서 우리 집 책임지지 않는 이게 범죄야. 알겠어? 대체 지금 누가 누구더러 범죄라는 거야? 엄마는 소리를 지르다가 숨이 차셨는지 한숨을 쉬셨고 저는 설전을 몰래 엿듣고 있다가 그 소리에 놀라서 안방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엄마는 가슴팍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아빠는 부축하거나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한 채 혀만 쯧쯧 차고 계셨답니다. 아, 엄마,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제가 엄마를 살펴보는 동안 아빠는 담배를 챙겨서 나갔고요. 그때 집을 나갈 결심을 마치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직 동이 터오기 전이었던 푸르스름한 새벽에 저는 문득 잠에서 깼는데 방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커다란 짐들을 챙겨서 나가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단박에 상황 정리가 되었죠. 아빠,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둑한 시야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아빠가 남긴 말씀은 별소리를 다 한다. 잔말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다방 레지랑 몇 년 바람피면서 연애질을 하더니만 아예 살림을 차리러 멀리 떠났다는 소문은 금세 은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학교 애들 중에서도 아는 애들이 생겨서 저한테 물어보곤 했었어요. 그거 진짜냐면서 말이죠. 배려심 없는 그 질문들, 자신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행위들은 저에게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심지어 집에 있는 돈마저 챙겨서 떠나셨어요. 저희 집이 어디 일가 친척 중에서 기댈 때 한 곳도 마땅하지 않은 집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텐데도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알면서 어쩌면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엄마와 제가 아빠에게는 별 존재가 아니었던 걸까요? 분명한 건 그 다방 레지 누나보다 저희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더 잘 아시면서 왜 굳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애 아빠가 그렇게 바람나서 집을 영영 떠나고. 한동안은 엄마가 할머니와 전화로 다투는 듯한 소리를 자주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뚝 끊기게 됐지만요.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엄마는 집에서 거리가 꽤 있는 공장까지 일을 다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죠. 종일 공장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늦은 밤중에는 집에서 부업을 했어요. 엄마 어렸을 때는 있잖아. 문고리에 실 걸어놓고 실매듭 짓는 소일거리도 했었다. 그게 그땐 집안 여자들 부업이었던 거지. 엄마는 작업복에 실밥을 제거하는 부업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업복 큰 거는 한 벌당 150원, 작업 토시는 50원짜리였어요. 한 더미 수북하게 쌓인 것을 다 끝내봐야 큰 돈은 되지 않았지만 엄마는 그것이라도 벌기를 원했습니다. 침침한 눈으로는 검소하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일을 거들었죠.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그 모의고사인지에 이번에 점수 잘 나온 거 맞아? 전보다는 올랐어. 이번 거가 어려워서 다 평균이 내려가서 점수가 그런 거야. 등급은 올랐어. 아, 그래? 잘하고 있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못해서 늘 미안하네. 엄마가 무의식적으로 아빠를 입에 올릴 때면 저는 민망해서 모른 척하는 게 태반이었으나 가끔은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이대로 계속 안 돌아오실까? 뭐 모르지. 그런 뻔뻔스러운 인간, 예의라고는 없는 인간, 나가서 뒤지던지 잘 살던지 지 알아서 자기 팔자 꼬면서 살겠지 뭐. 저는 그런 아빠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슈퍼맨인 줄로만 알았는데 고작 이런 어른이었다니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친구들이 생겨갈수록 아빠가 더욱 싫어졌어요. 벌이도 시원치 않지만 저축이 없었으니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집안 형편은 늘 힘들었습니다. 엄마랑 롯데리아에서 1+1 세일을 하면 그 기간에 맞춰 가서 양껏 먹는 게 저희 외식이었어요. 햄버거 엄청 따끈따끈하다. 이거 콜라 엄마가 더 마셔도 돼. 난 됐어. 한창 먹을 나이인데 햄버거 외식에 행복해하고 싼 수입산 고기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으면 그것으로도 사치라고 여기던 저를 엄마는 안쓰러워했어요. 네 친구들도 다 너처럼 속이 깊으니 예? 무슨 소리야. 다 내 나이쯤 되면 철들고 그러는 거지. 다 그래.
애들이 철 빨리 드는 것만큼이나 어른 입장에선 속상한 것도 없어. 엄마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슬펐습니다. 살림 차리려고 야반도주했으면서도 엄마와 혼인 상태가 유지 중인 것을 보면 어디 가서 재혼을 안 했을 아빠. 그게 너무 웃겼습니다. 연락 한 통 없는 사실보다 그게 더 우스웠습니다. 난데없이 객사한 건 아닐까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저는 그저 그런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좋은 대학에 못 가는 성적이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조건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일부 장학금 지원이었으니 나름 다행이었습니다. 취업준비생 따위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하고 금방 흔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어요. 이제 내가 돈 버니까 엄마는 좀 쉬어라 제발. 네가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리고 엄마도 집에 들어 앉아 있어봐야 할 거 없어. 그럴 바에 나가서 돈 몇 푼 벌어오는 게 나아. 엄마는 식당에서 서빙 겸 주방 보조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차려서 깔끔한 식당이었어요. 엄마만한 사람 못 구한다면서 엄청 잘해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근무하던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식당 남자 사장님이었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제가 그 길로 병원에 튀어갔어요. 그날 엄마는 바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알려줬습니다. 보통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목숨을 잃거나 후유증이 크게 남는 건데 저희 엄마는 운이 좋았다고 병원으로 가야겠다는 빠른 판단이 사람 제대로 살린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출근할 때부터 속이 좀 안 좋았다고 말한 것을 사장님 부부께서는 유심히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마자 이건 단순히 현기증이라든가 그런 게 아님을 직감하시고 무조건 병원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장사 도중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만일 엄마가 일터인 식당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런 증세가 일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엄마의 건강 상태 자체도 좋지 않다고 했고 일을 쉬는 게 낫다고 권해줬습니다. 사장님 부부 두 분께 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엄마는 일을 그만뒀어요. 옛날에 너네 동생 얼굴 기억나? 아니, 사진 보면서 그랬구나 하는 거지. 내 기억으론 안 나. 나도 완전 어릴 때였잖아. 그치? 너무 일찍 가버려서 그런가 슬픔보다 허망함이 컸던 것 같아. 나는 왜 이토록 어린아이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전부 엄마인 내 잘못이 아닐까 죄책감도 엄청났고 그래서 사실 아이를 또 가지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러지 못했지. 그랬어? 난 처음 듣네. 그런데 왜 안 가졌어? 넌 몰랐지? 엄마는 자궁이 없어. 드러냈거든. 뭐? 아 진짜? 어쩌다가 언제 수술했었어? 임신 준비를 할 생각이었는데 역으로 자궁 적출을 해야만 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어. 어디 가서 무슨 개짓거리를 하면서 살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인간, 네 아빠라는 사람이 나한테 성병을 옮겼었거든. 그런데 당시에는 내가 무지해서 그게 성병이 옮아서 그런 건지도 몰랐지 뭐야. 의사들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줬어. 나쁜 놈들 같으니. 멀쩡히 달고 살던 기관 하나가 없어졌으니 몸이 그 후로 온전치가 않네. 멀쩡한 사람들도 많다던데 나는 운이 나빴는지 후유증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엄마가 허심탄회하게 옛날 일을 털어놓았던 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꿈에도 모르고 지나왔었으니까요. 웬 다방 여자랑 눈이 맞아 홀랑 떠나버린 아빠에 대한 증오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지만 저의 가슴속에서는 늘 증오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래도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늘 증오심 많던 제 일상에 많은 안정감이 찾아왔나 했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던 시기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월급이 한 달 밀린 상태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회사 분위기가 처참하니까 불안했습니다. 결국은 회사가 망했어요. 부도가 나서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의 추천으로
그 후에 제가 주식을 시작했어요. 주식이라는 신세계에 저도 발 한번 담가보면서 쏠쏠한 이득을 보고자 했습니다만 저는 그간 벌어놨던 돈마저 몽땅 날리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망한 것보다도 더욱 순식간이었어요. 애초에 저 같은 초보자가 겁도 없이 그런 식으로 덤벼들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시작했어야 맞는 것이었는데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저는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으나 이미 늦었어요. 엄마의 건강 문제로 자잘하게 병원도 다녀야만 했고요. 돈 나갈 구석은 항상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모든 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엄마와 함께 드디어 이사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제 손으로 모든 걸 망쳐놓았다는 패배주의가 저를 휘감았습니다. 진짜 피눈물이 철철 흐르는 것 같았어요. 못나디 못난 저의 마음속엔 아빠를 향한 지독한 원망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역할이 되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이토록 힘들 줄은 몰랐다면서 나는 평범해질 자격조차 없는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단언컨대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엄마를 두고 세상을 등질 수 있느냐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세상에 저 하나뿐이었던 엄마가 저 하나 보고 견디며 살아온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던 저는 이런 괴로움에 빠져든 저를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굳은 결심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면 사는 게 당연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가짐 굳세게 먹고선 바로 제 취업에 뛰어들었어요. 역시나 그저 그런 조건을 가진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지덕지라는 자세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간 회사에 적응이 되자 저는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저녁 알바까지 섭렵하게 되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 저녁을 빨리 먹고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한 다음 집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편의점 알바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알바하면서 옛날의 엄마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종일 공장일 하고 마치면 집에 재빨리 와서 저녁 차려놓고 집안일을 하고 부업 일을 시작했던 엄마의 당시 하루하루. 그 모습을 보고 살았던 저는 지금 이 고된 하루를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에 대한 감사와 존경으로 매일을 버텨내자고 스스로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었죠. 그리고 달이 흘렀습니다. 알바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그 야심한 시각에 누가 저희 빌라 앞에 있는 거예요. 입구에 사람 하나가 쭈그려 앉아있는데 딱 봐도 노숙자인가 싶었습니다. 서늘한 가을밤 날씨에 이런 데서 있냐고 속으로 혀를 쯧쯧 차고 있는데 제가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이 비틀대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놀라서 걸음을 늦추고는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곧이어 무의식적으로 저는 그 사람의 정체를 간파하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의 의식보다도 말이 먼저 나갔어요. 지저분한 몰골에 노숙자 같은 사람이 분명 제 아빠가 맞다는 판단이 든 순간 온몸에 소름이 으스스하게 돋아났습니다. 제가 이를 꽉 물고 아빠를 지나쳐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목소리가 저를 잡았습니다. 혹시 네 엄마 집에 없냐? 계속 불이 꺼져 있길래. 외할머니네 가 계신데요. 뭐? 그 먼 데를 왜? 외할머니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보통 가 계시는데요. 그래? 그런데 네 엄마 건강은 그럼 괜찮고? 어디 탈난 데는 없고? 아빠의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다시 몸을 돌려서 이제는 저보다 한 뼘 이상 키가 작아진 아빠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아빠가 저보다 조금 더 컸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된 상태였죠. 저는 그 사실에 희열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지심 역시 들었습니다. 제 엄마이기도 하지만요. 당신 아내잖아. 그런데 걱정되고 궁금했으면 진작 찾아왔어야지. 전화 한 번 안 하고 무슨 메모 한 장, 편지 한 통이라도 보내본 적 있으세요?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오신 건지 알 수가 없네. 여긴 왜 오신 건데요? 이제 와서 왜요?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이유나 들어볼게요. 참고로 여기 이제 저랑 엄마 집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장소예요. 행여나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요. 난 그저 너무 배가 고파지니까 집 생각이 나서 왔다. 배가 고프시면 밥을 사드시면 되죠. 어디 구걸이라도 해서 얻어드시던가 무료급식 이런 거라도 찾아보시던가요. 네 엄마랑 너랑 이렇게 셋이 둘러앉아 먹는 게 나한테는 그게 바로 밥이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밥이었어. 말문이 막히더군요. 왜 이렇게 초라해지셨냐고 힘껏 원망하고 죽도록 화를 낼 수도 없게 사람 힘 빠지게 시리 왜 이토록 작아지셨냐고 그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입안으로 삼켜두고 저는 짧은 인사만을 남겼어요. 이만 가세요. 아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알람도 안 맞추고 늘어지게 잘 요령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 악몽 같은 상황은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진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뒤척이다가 화장실만 몇 번 가고 그랬네요. 해가 밝아온 것에 저는 결국 옷을 걸쳐 입고 내려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빌라 입구 끝자락에 걸터 앉아 계셨어요. 수그려 앉아있는 그 뒷모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 보였습니다. 설마 집도 없으세요? 가실 데 없냐고요? 제가 대뜸 물으니까 몸을 웅크리고 계시던 아빠가 움찔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밝아진 시야에서 보니 아빠의 행색이 더 구질한 것에 반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니야, 갈 데 있어. 정말이다. 그럼 가세요. 남의 집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지 말고요. 배고파서 이러고 있는 거였다. 거긴 먹을 건 없거든. 엄마와 힘들어한 세월이 얼만데 보람도 없이 아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왜 울컥해졌는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다시 집에 올라가서 옷과 지갑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오세요. 제가 짧게 뱉고 먼저 걸어가니까 아빠가 주춤하면서도 저를 따라오셨어요. 저는 집에서 가까운 백반집으로 갔습니다. 늘 아침 식사 됩니다 라고 크게 적혀 있었기에 익히 받았었거든요. 저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지금 집에 반찬 같은 게 없어서 여기서 드세요. 아빠랑 무려 15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의 기억 속과는 달리 꾀죄죄한 몰골의 아빠는 배가 고프다고 하셨던 것과는 달리 메뉴판에는 관심도 없고 저만 빤히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알고 괜히 시선을 피하면서 멋대로 된장찌개 2인분을 시켰습니다. 반찬으로 미역줄기 볶음이 있길래 아빠 쪽으로 밀어놨어요. 분명 그거 좋아하셨거든요. 왜 이런 게 선명한지 모를 일이었죠.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묻기 싫었어요. 아빠의 얼굴이 아주 시커먼 색으로 된 걸 보니까 속이 갑갑했습니다. 아빠는 밥을 반쯤 드셨을 때 저한테 넌지시 물어보셨어요. 그간 어떻게 지냈냐고요. 저는 그냥 엄마랑 둘이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밥값을 주겠다고 저한테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카운터에 가더니 거기서 메모지랑 볼펜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거절했죠. 내가 네 아버지로서 지난 세월 용돈도 못 줬잖니. 이거라도 줘야 하지 않겠냐. 제법 단호하게 그러길래 저는 싫은 말 하기 싫어서 제 주거래 계좌를 적어드렸습니다. 아빠가 그걸 빤히 보더니 고이 접어서 지저분한 외투 안쪽 주머니에 종이를 넣으셨어요. 가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식당을 나오자마자 아빠는 저희 집의 반대편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잘 먹었다. 모처럼 체하지도 않고 밥 한 공기 비워지는 걸 보니까 역시 가족하고 먹는 밥이라야 넘어가나 보다. 아빠는 제 질문에 동문서답하고선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져서 시야에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주말 지나고 엄마가 돌아오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차마 아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혼자 머리 싸매면서 다음 날도 일을 하고 있는데 모바일 뱅킹에서 알람이 뜨는 거예요. 입금 알람이길래 눌렀다가 하마터면 제 자리에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억 단위의 숫자가 찍혀 있길래 웬 돈인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사람이 저희 아빠인 거예요. 그걸 보고서 소스라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아빠의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발견하고서는 품에 넣었다가 편의점 알바하면서 한가할 때 열어봤어요. 아빠가 시한부 환자라고 고백한 것이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죽을 날 받아놓으니까 왜 이렇게 무섭고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는지, 죽기 전까지 누리다 살다 가는 것이 나에겐 의미가 없더라. 공허함만 남았다. 의사는 내게 시한부 선고받고 걸린 우울증이라고 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건 그리움이다. 지난 날에 대한 회고다. 아들아, 아침 식사값은 내가 지난날 모은 재산이다. 이것으로 고급 아파트는 사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직장을 마치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수고를 관둘 수는 있을 거야. 네 엄마의 여생을 편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탁한다. 너는 우리 집의 가장이니까. 모든 걸 탕진하고 노숙자가 되신 게 아닐까 싶었던 아빠는 나름 재력가였습니다. 지난 날을 대체 어떻게 보내오신 건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빠는 당신께서 돌아가시면 저랑 엄마에게 연락이 갈 거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럴 작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엄마는 아빠를 찾자고 하실지,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